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해야 될 게요, 이제 전기자기학입니다. 자, 이 파트는 뭐 전자를 보든 전기를 보든 통신을 보든 다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 같고, 그죠? 전기한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어렵게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전자나 통신은 그래도 조금 뭐 적당한 수준에서 작년에 기출 나왔던 수준, 뭐 그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책을, 교재를 일단 한번 보고요. 오늘 첫날이라서 그냥 전자기학 상식을 한번 쭉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정상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교재를 보면 1장부터 한 목차를 한번 볼래요? 목차를 보면 1장이 뭐야? 팩트 해석이죠, 그죠? 2장은 정전계라고 적혀 있고요. 전기장과 관련된 뭐 정전계. 그리고 3장이 도체하고 정전 용량. 도체계, 정전 용량. 그 다음에 4장이 유전체. 그 다음에 5장이 전기영상법. 이런 내용이 다 전기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2장의 내용이 2, 3, 4, 5가 그냥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류라고 적혀 있죠, 그죠? 사실 전류는 자기장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저 뒤에 넣어도 되는데 미리 한번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해야 될 게 자기장. 자기장이 지금 우리가 7장부터 나와 있는 게 정자계, 그리고 자성체, 자기회로, 그 다음에 전자유도법칙, 그리고 뭐 인덕턴스. 여기에 정전 용량 C가 있으면 인덕턴스 L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이제 자기장 파트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전자기파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이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팩트 해석을 잘 못하면 사실 전기장과 자기장은 공부를 해도요, 특히 우리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에요, 그죠? 주관식 시험에서는 팩트에 대한 기본 해석을 정확하게 못하면요, 내가 아는 내용도 답을 못 적어요. 그래서 답을 정확하게 못 적고 이상하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관식 시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팩트 해석하고 할 건데, 이 팩트 해석할 때 알고 있는 거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팩트 해석법을 좀 정확하게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팩트 해석이 잘 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전기장과 자기장에 관련된 기본 내용들은, 모르는 엄청 어려운 내용들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죠? 주관식 시험하고 상관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적당한 수준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내용들은 수식 몇 가지 외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답은 적혀요. 답은 적히는데, 얘가 정확하게 안 되고 나면요, 이거 열심히 공부해도 진짜 답 못 적습니다. 답 못 적으니까 이제 가능하면 이거 할 때 진짜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얘들은 그 필요한 내용들, 자기가 생각했을 때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장에 가서 너무 어려워서 못 써요. 못 쓰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수준과, 그리고 시험에서 좀 나오는 범위다라고 생각되면 그 부분은 하시고, 좀 엄청 중요한데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외워야지 뭐 어쩔 수 없이,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그냥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가 취할 것만 좀 취하고, 기출문제 수준에서만 본다든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해야죠.
특히 이제 시험 첫 해 보시는 분들이 자기학까지 뭐 학교 다니면서 엄청 열심히 했으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기학까지 하면서 다른 것도 잘하기가 쉽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 자기학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그래도 이번 바뀐 형태에서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학 문제는 좀 잘 정리를 하시되 일단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학 수업을 해보면 알겠지만요. 나중에 뭐 우리는 할 일이 별로 없네요, 그죠? 없어도 그래도 듣다 보면 그리고 학교에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팩트 해석 같은 거 가지고 보통 자기학 수업에서 1학기 중간고사까지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까지 했는데 자기학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팩트만 주구장창하는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팩트 해석이 안 되면 자기학에서는 내용을 배워도 아무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떤 학교들은 팩트는 너들이 다른 데서 다 배웠으니까 이제 바로 이 수업을 들어가거든요. 수업을 들어가면 그 수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따라는 와요. 공부를 좀 하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전체적인 리듬이 자기 게 아니다 보니까 딱 시험 볼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외워서 답은 적는데 시험 끝나면 진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시험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해해 가야 되고 풀이도 해보고 그렇게 하려면 팩트 해석이 잘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팩트 해석할 때만큼은 진짜 내가 수학책을 한 번 더 본다는 생각으로 뭐 필요한 수학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게 이런 거고요. 그러면 팩트 해석 잘 되면 이제 그 다음 전기장 파트요. 전자기학에서 학교에서 공부하시다 보면 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는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우리 1학기, 2학기 뭐 2학기로 해서 뭐 자기학을 배웠는데 그때 아마 이쪽까지 다 끝까지 못 나갔던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나갔던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자기학 하면서 전자기파는 맛도 못 봤던 것 같아요. 들어가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배운다라는 것만 들었지 실제로 뭐 전자기학을 해본 그 전자기파에 대한 것은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격증 준비하면서 전자기파가 이런구나라는 거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쪽에서는 좀 공부했고 안 했는데 우리 시험도 의외로 이제 전자기파가 시험 문제에서 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건 전기전자통신을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전자기파가 시험에 덜 나왔을 뿐이고 이제 전자통신은 전자기파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특히 통신하는 사람들은 자기학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쪽 문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하는 사람은 이쪽을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물론 여기도 해야 되겠지만 통신은 이게 결론적으로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고 전자하는 사람들도 이쪽은 조금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기하는 사람들은 요걸 가지고 공부하는 일은 좀 덜 있는 것 같아요. 전기 쪽은 좀 덜 하셔도 되는데 전자통신은 이쪽 파트를 좀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장과 자기장, 정전기하고 정자계, 뭐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 하고 이거 정전계, 정자계 배우고 나서 시변전계 또 시변자계 그 두 개 합치면서 이제 이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자기파라는 것은 이 시변전자계죠, 그죠? 자계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형태니까 뭐 이쪽은 좀 내용 자체는 어려워요.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시변 전개 자계를 뭐 유도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뭐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전파라는 관점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이걸 거니까 그쪽 관점에서만 공부하면 되니까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해볼 만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이거죠. 뭐 우리 시험에 주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뭐 이런 쪽이잖아요. 이 두 가지 쪽에 관련돼서 기본 사항이니까 이런 건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장과 관련된 것은 정전 용량, 자기장과 관련된 것은 인덕턴스.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을 생성하고 자기장을 생성한다는 그 관계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전기장을 만들 때 가장 쉽게 만드는 건요 이거예요. 이 콘덴스에 전압을 걸면요 여기 플러스 전하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전하가 만들어지고 그럼 이때
플러스 S 마이너스로 전개가 형성되잖아요. 그죠? 이게 전기장이잖아요. 그럼 전기장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런 전압을 걸어주면, 콘덴서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만들어지는 게 전기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플러스 전압이 만들어진단 말은 여기 플러스 Q가 충전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처럼 이 Q의 크기가 변화가 없는, 크기가 일정한 이런 형태의 전기장이 만들어지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요? 정전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전계라는 것은 Q의 크기가 일정한 이런 형태에서 사용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자계는요,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면 돼요. 전류 I가 흐르는데 이 I의 전류가 일정하다면요, 이 직류전압이 돼가지고 일정하게 흐르면 이 도선 주위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자기장의 회전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자기장의 회전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이때 이 자기장의 회전에 해당되는 자계가 정자계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전원이 교류로 바뀌면요, 교류로 바뀌면 이 전하량 자체도 시간적으로 변동을 할 거고, 그럼 전개 자체도 시간적인 변동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변화를 하는 전기장, 그리고 여기도 교류 전원을 가하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도 시간적으로 변동을 할 거고, 해가지고 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형태의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 그것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게 이제 이런 쪽이고, 그래서 이쪽을 이야기할 때는요, 커진 직류를 가지고 다룰 겁니다. 그래서 직류를 가지고 다루다가 이제 교류 이야기를 조금 할 내용이 이런 것들이고, 이제 이쪽은 교류적인 관점에서 언급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건 전자기하학이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 상식은 벡터다. 그래서 1장에 대해서 그냥 등한시하고 넘겨버리면 자기학은 내용 이해는 되지만 답 적을 때 감점이 심하든지 아니면 답을 못 적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건 가능하면 1장 공부를 좀 열심히 해라 라는 거 좀 주의를 해주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자기학은 일단 문제가 어려운 문제죠. 그죠?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내용이 어려운 그 파트는요, 응용이 많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응용을 덜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이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는데 급급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래에 나와 있던 문제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풀 수 있는 것들 정도가 나왔거든요. 나왔으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어려운 것들은요, 일단 패스하세요. 패스해놓고 일단 자기가 이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출문제하고 봤을 때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수업을 하면서는 어려운 내용도 조금 설명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할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거 있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기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깊게도 해보시고, 뭐 책을 거기 우리 책 말고요, 자기 학교에서 보시던 자기학 책을 같은 범위에 대해서는 정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독을 하시면서, 이게 자기학은 진짜 답안지 적을 때요, 책처럼 적는 게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는 많이 적을 건 없지만, 근데 그 책에 어떻게 이게 진행을 하고 수식을 어떻게 적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우리 수업하는 내용하고 같이 비교를 좀 해보시고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벡터 표현할 때 그냥 표현도 안 하고 막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냥 제가 처음에 접근했던 게 객관식이라서 그래요. 주관식으로 자기학을 정리를 했다면 이게 벡터 표시를 좀 잘 하고 했을 건데, 객관식 문제에서는 벡터 표시 없어도 그냥 내가 혼자서 알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그걸 빼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 계속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뭐 수업하다 보면 많이 빼먹거든요. 근데 빼먹을 때 동영상, 거기 책 이론 교재 보시면서 이때 벡터가 이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런 거 정도는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자기학은 내용 어려우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제 그걸 끙끙 앓지 말고요,
물어보고 모르겠으면 포기하세요, 그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해야지 그걸 어떻게 끌고 가요. 예, 아니,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포기하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시험 합격을 해야 되니까 시험 합격하려면 이건 어려운 것들을 꼭꼭 알으면서 지금 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한 수준까지만 하고 운에 맡겨야죠, 그죠? 운에 맡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서 나오는 거 안 틀려야죠, 뭐.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수업은 열심히 듣되 수업은 포기하지 마세요. 수업은 포기하지 마시고 수업은 열심히 듣되 그래도 버릴 건 좀 버리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혹시 자기학을 이 파트를 끝낸 사람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이거 끝나나요? 보통 학교에서 여기는 뭐 시험에 나오니까 당연히 끝을 내줘야 되는 거고 여기는 1학기 수업에서요? 2학기 수업은 안 듣고 여기는 너무 오래됐어요? 한 10년 됐나요? 자, 여기는 학교에서 안 듣구나. 과가 정보 뭐 이런 쪽으로 하면 잘 안 듣긴 안 듣더라고요. 여긴요? 뭘 보는데? 나이가 많아요. 대학교 2학년 때라서 그러나? 자, 이쪽 파트는 나중에 봐보시면 알 겁니다. 사실 자기학은 이쪽이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쪽이 어렵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해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어려운데 나오는 게 벡터 중에서 이쪽은 벡터의 내적이 나와요. 전기장과 자기장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큰 차이가 전기장은요, 커진 벡터의 내적으로 해결이 돼요. 내적은요, 내적이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내가 미는 방향대로 움직이면 그게 좋은 거죠. 그죠? 큰 거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적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진짜 수월해요. 그래서 이 벡터의 전기장 할 때 벡터의 내적을 다루다 보니까 이때는 진짜 이해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거 구역구역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저는 아직도 사실 이 벡터의 외적은요, 말은 하는데요. 책에 적힌 거 읽으면 이렇구나. 이렇구나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벡터의 외적은 사실 외적이라는 게 이게 진행을 이렇게 하면 직각 방향이잖아요. 진행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자연계에서 제가 적용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적용하는 것은 내가 미는 방향으로 잘 가는 거. 이것만 좀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단순해서 그런지 3차원 공간 지각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건 저도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얘는 벡터의 외적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외적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이 벡터 해석을 할 때 전기장 파트 열심히 하는 것은 내적이거든요. 근데 내적 잘 해야 이제 외적 쪽에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이제 그나마 좀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요, 얘는 외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저는 잘 안 되는데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몇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사실 여기보다 쉬운 것들도 많아요. 이쪽 파트가 생각보다 쉬운 것들이 많거든요. 쉬운 것들 많은데 배우는 범위가 한참 뒤에 배우다 보니까 이게 학교에서 이 정도 가면 보통 1학기 끝나면 자기학에 대한 흥미는 대부분 잃죠, 그죠? 그래서 흥미를 잃어가지고 이쪽 파트를 배울 때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죠? 관심이 없어가지고 내용이 어려워도 쉬워도 상관없이 어려운 거가 되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지 실제로는 이쪽 파트가 조금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될 게 이걸 잘 해놓은 사람들은 할 게 없는 그런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제 전기장 파트를 할 때 조금 열심히 해놓으시고 전기장 파트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자기장을 공부하시고 그렇게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도 없고 이렇게 한 이유는 그냥 상식, 전기장과 자기장에서 배워야 될 기본적인 상식들이 있거든요.
오늘 하는 상식들은 우리 수업 끝날 때까지 써먹어야 될 상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했는데 모르는 거 전혀 뭐 말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오늘 해줬던 상식을 수업하는데 앞으로 수업해 나가는데요, 대답을 못한다 라고 하면 욕할 겁니다. 나와서 자기 소개시킬 거예요. 못합니다. 알았죠? 약속하는 거죠. 괜히 못 나온다 그런 말 하기 없깁니다. 안 그러면 오늘 하는 거 다 잘 익히시든지. 됐죠? 계약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 많이 질문할 겁니다. 질문할 거니까 오늘 하는 거 집에 가셔가지고 정리 잘 해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대답을 할 때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쪽에 가운데 적을게요.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다루는 데 있어서 뭐 관련 기호들요, 몇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전기장 파트의 내용, 자기장 파트요. 자,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자기 소개시킨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 다음 시간에 1순위로 소개를 한번 합시다. 자, 전기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 전하가 있으면요, 플러스 Q라는 점전하에 의해서 전기력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전기력선이 퍼져나가는 식이죠, 그죠? 그리고 이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이 이게 전기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런 Q라는 점전하 쪽이고, 그 다음에 점전하가 꼭 아니더라도 아까 전에 있던 이거요, 콘덴스라는 이 소자의, 그죠? 양극판 사이에 이 플러스 진압을 걸면, DC 진압을 걸면 한쪽의 극판에는 플러스 Q가 충전되고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Q가 만들어지고, 그럼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기력선, 전기장이 형성되는, 이거 역시 전기장이죠, 그죠? 그래서 전기장을 만드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이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되는 건요, 일단 정전 용량 C, 그죠? 이 콘덴스라는 단어가 항상 전기장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콘덴스에 뭘 걸면요, 전압 V를 걸면, 기전력입니다, 그죠? V를 걸면 전하랑 Q가 충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충전된 전하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이다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될 게 C, Q, V 이런 단어들이에요. 아마 자기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C라는지 이 Q라는지 이런 단어를 가지고 한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전기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정전 용량이 어떻게 되고 뭐 전하량이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전자기학을 배울 때도 1학기 때 보통 전기장까지 많이 가는데, 전기장까지 가는 끝까지 갈 때요, 전류가 어떻게 되고 하는 이야기 별로 없어요. 전류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다 콘덴서, 유전체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끝냅니다. 끝내니까 전기장은 그냥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기장은요? 자기장을 형성시키는 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에 도선에 전류를 흘리면이죠, 그죠? 도선에 전류를 흘리면 주위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자기장에 회전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에 회전이 발생하니까 요렇게 회전할 건데요, 이쪽에서는 들어가고 이쪽은 나온다, 이런 표시죠, 그죠? 이 들어간다 나온다의 표시는 알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거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앞쪽에서 보면, 여기서 이게 화살을 보면 화살에서 이 촉하고 이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이니까
요런 모양이 보이면 이건 어떤 모양이다? 나 쪽으로 다가오는 쪽이다. 그죠? 보는 쪽으로 다가오는 쪽이다 라는 거고, 뒤에서 쳐다보고 있으면요,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하고 요게 보여요.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것은 내 쪽에서 어떻게 된다? 멀어지는 쪽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적으면요,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뛰쳐나온다 라는 그런 회전 방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정도는 그냥 아는 상식. 그래서 아무튼 자기장은 전압을 걸어주는 게 아니라, 물론 전압을 걸지만 실제 중요한 소스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전류 I고요. 그러면 이때 도선에 전류를 흘리면인데, 이 도선을 그냥 해놓으면 자속의 양이 좀 적게 나와요. 적게 나오는데, 이 도선에 감긴 횟수를 많이 하면요, 많이 하면 자속의 양이 커지고, 자속의 양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 도선을 막 감아 놓은 소자가 그게 코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코일이니까, 이 콘덴서에서, 전기장에서는 콘덴서를 썼으면 자기장에서는 뭐예요? 코일을 쓰고, 코일의 단위는 뭐 헨리가 될 거다라는 정도는 좀 알 겁니다. 그래서 커패시턴스하고 인덕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된다. 그리고 전기장에서는 전하지만 자기장에서는 이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우리 보통 실제로 흐름을 이야기할 때 자속 파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하랑 Q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여기 자기장에서는 자속 파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속 파이다라는 거, 이 단어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속의 단위는 뭐예요? 자속 파이의 단위는 웨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자기장 이야기할 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자기장 이야기할 때는요, 도선에 전류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 번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이 자속의 양은 좀 적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면 자속의 양이 증가하죠. 그럼 증가하니까 총 자속과 관련된 것은 전류 I도 중요하지만, 이 전류 I가 흐르면서 몇 번이 감겨 있나도 꽤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속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될 건데, 이 자속을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단어로 등장하는 단어가 기자력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기자력이라는 단어가 있고, 전기장에서는 전압을 걸어가지고 하면 전류가 흘러가죠. 그죠? 이 전류가 흘러가게끔 가하는 이런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기장에서는 기전력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자기장에서는 기자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이 기전력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만드는 힘이고, 기자력이라는 것은 자속의 흐름을 만드는 힘이다라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이 Q라는 것은 전기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Q는 IT잖아요. 그죠? IT니까 Q하고 관련된 것은 전류가 되니까, 이 전압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힘, 원천, 이런 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전압이라고도 하지만 전기장에서는 이걸 자기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전력이라는 단어로 좀 많이 같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전압도 맞지만 기전력이라는 단어도 봐주시고, 이 전류는 자속을 만드는 원천이 돼가지고 얘를 기자력이다라고 하는 단어도 봐주시고, 그리고 전류 이야기, 기자력 이야기할 때 I도 중요하지만 NI도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자속을 만드는 것은 단순 I가 아니라, 코일 같은 경우에는 전류를 막 감아놨으니까 이건 NI죠. 그죠? 건수입니다. 건수비에다가 전류를 흘려주고, 그래서 단위가, 기자력의 단위는 암페어이기도 하지만 뭐요? 암페어 턴이다라고 해서 감긴 횟수까지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다룰 때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건 거예요. 전기장에서는 여기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있으면요, 플러스에서는 전기력선이 밖으로 나가고 마이너스에서는 전기력선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얘는 소스고 얘는 싱크입니다. 전기력선의 싱크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따로 있으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죠? 근데 자기장도요, 자속이 나오는 것을 플러스 M이다라고 하고, 자속이 들어가는 곳을 마이너스 M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전기장은요 플러스 Q가 따로 있고 마이너스 Q가 따로 존재합니다. 근데 자기장은 어떻게 돼요? 이게 플러스 M이라고 해가지고 나가는 자기력선을 내보내주는 것과 마이너스 M이 자기력선이 들어오는 쪽인데 이게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구조가 자기장이더라. 그죠? 자기학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NS가 한 몸이죠. 그죠? 자석이라는 요소가 NS가 한 몸이다 보니까 NS 자기력선이 나가서 S로 들어가는 꼴이 기본 꼴이다 보니까 얘가 독립으로는 존재하진 않더라는 거죠. 이게 어릴 때 자석 사용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자석을 반동갈이 나면 그 반동갈이 난 자석이 N만 되고 S만 되고 그런 일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전혀 없고 그냥 작아져도 NS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듯이 얘가 존재하지 않더라. 존재하지 않은데 이제 우리가 설명을 위해서요. 수업 시간에 설명을 위해서는 이런 독립자아 같은 게 존재를 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설명상 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전하량이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데 여기는 자속이에요. 자속인데 간혹 자기장을 공부할 때는 M을 써가지고요 단위는 똑같이 외부예요. 외부라고 하고 얘를 자하량 라고 불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이 독립자아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내용도 봐주시고요. 이 둘 다 단위가 외부입니다. 외부로 쓰는 애들이 있더라. 자, 어쨌든 전기장과 자기장은 이런 소스를 사용을 하고 전압 소스를 써가지고 콘덴서에 전압 소스를 쓰면 전기장이 형성되더라. 전하가 충전되더라.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자속이 발생되는데 그때 이 자속 파이 외부라는 이런 단어를 기호를 쓰더라. 이 정도는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자, 이때 이제 전기장에서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공식. 자, 기본적이고 중요한 공식이 뭐야? 여기도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있듯이 플러스 Q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Q 두 뭐야? 두 점전하죠. 그죠? 이 두 점전하가 그리 R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존재하더라. 근데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면 서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둘 다 플러스면요. 둘 다 마이너스면 밀치는 힘이 작용하더라. 이건 상식이죠. 그죠? 그때 이 당기는 힘의 크기가 얼만데를 누가 측정했어요? 쿨롱이라는 사람이. 쿨롱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냐고요, 직업이. 쿨롱이라는 사람 직업이 뭐였죠? 군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기, 그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예? 거기 교육 철학 쪽에서 독일인가요? 아, 교육 철학 쪽에서 이런 거 안 배우나요? 독일 쪽에서 교육할 때 기술 교육을 엄청 중시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거 안 배우나요? 예? 프랑스인가요? 예. 어쨌든 나폴레옹이 지었다고 했는데요, 그 학교를. 프랑스 물리학자예요? 어쨌든 그 학교가 군인 양성 학교인데 과학기술을 엄청 중시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군인을 생활을 하다가 과학자가 된 그런 케이스의 학교예요. 옛날에 우리 60년대 공고 출신들 대부분이 서울대 갔거든요. 좀 괜찮은 공고요. 그분들 공고 나와가지고 군대 갔다가 대학교를 다시 편입한 조금 거의 대부분 서울대 연고대 같은 그런 건데 그거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이 군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엔 다 과학자들이죠. 그렇죠? 과학자들인데 어쨌든 요 관계 외국인 맞아요. 그래. 자,
아무튼 그때 이 쿨롱이라는 사람이 했더니 거리가 R이고 전하량이 Q1, Q2가 됐을 때 부작용하는 힘을 봤더니 힘이 얼마요? 비례상수 K에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Q1, Q2에 비례하더라라는 이런 것은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야기를 했더라. 그래서 쿨롱의 법칙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맨날 써먹잖아요. 그죠? F는 비례상수 K에 R제곱분의 Q1, Q2다.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때 이 비례상수 K가 얼마예요? 이건 4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1 이런 형태였고, 그리고 이때 이필론 제로가 얼마고요? 8.854 554라고 저는 학교 다니면서 배웠어요. 근데 8.85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단위는 이필론 제로의 단위는 자, 앞으로 수업 시간에 많이 물어볼 거예요. 이필론 제로의 단위는 따로 찾아보지 마요. 그런 것들은 찾지 말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까 전에 C요. 그냥 넘겼는데 C의 정의가 뭐예요? 정전용량 C의 정의는 정전용량이 크다 작다. 우리 저번에 기초전기전자 하면서 했습니다. C 값이 1페르짜리다 라고 하면 1V의 전압을 채울 때 들어가는 전하의 양이 얼마요? 1쿨롱이 들어가면 이건 1페르짜리 정전용량이다. 그러면 이때 3페르짜리 정전용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 1V 전압을 채울 때 3쿨롱의 전하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3쿨롱의 전하가 들어가면 이게 3페르시다 라고 해가지고 정전용량은 정의가 뭐예요? 라고 하면 단위 전압을 채울 때 얼마나 많은 전하량이 들어가느냐 라는 게 정전용량이죠. 그죠? 그래서 전하량을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1V라는 전압을 채울 수 있냐 라는 그런 형태가 정전용량의 정의수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전용량의 정의수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러면 C가 크게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던데? 라고 했더니 이제 여기 유전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이필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극판의 간격을 작게 하면, 간격을 좁히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당기는 힘이 세서 그런지 많은 전하가 들어가더라. 그리고 극판의 면적을 크게 하면 많은 전하를 충전시킬 수 있더라 라고 해가지고 요거도 우리가 아는 상식이고 요거도 아는 상식이에요. 이 두 가지 상식을 모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이걸 안다면 유전율의 단위가 뭐냐라는 이런 질문은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아는 상식들을 적용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맨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얘 단위는 뭔지 몰라요. 근데 거리의 단위는 메타고요. 면적의 단위는 메타 제곱이고 얘는 페르시예요. 그죠? 콘덴서의 정전 용량의 단위는 페르시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 없어지고 넘기면 이 필론의 단위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페르포 메타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은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단위를 외우려고 머리 쓰는 게 아니라 이 수식을 외워놓고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적용시켜 보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못 외워도 상관없는데 이 공식을 계속 적용시키면서 익히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페르포 메타고, 그리고 이게 유전율 중에서도 제로가 적혀 있으면 이건 어디에서 유전율요? 진공에서의 유전율이다. 그리고 나중에 유전체 공부하면서 배우겠지만 비유전율이라고 해가지고 진공보다 몇 배 큰지 그런 물체에 따라서 유전율은 달라지게 되더라. 그죠? 근데 아무튼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 대입을 시켰더니 여기 나오는 값이 얼마요? 이게 9 곱하기 10의 9성. 이건 비례상수 K니까 특별한 단위를 안 가지죠. 그죠? 그냥 알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정도다라는 거 정도는 봐주시고요. 근데 이거 하나 더 적어야 되는데, 그죠? 이 값하고 똑같은 값이 얼마더라고요?
계산기 가지고 36파이분의 1을 꼭 한 번은 해보세요. 해보면 얼마 나와요? 36파이분의 1을 해보면 얼마 나요? 한번 적어봅시다. 8.8419 네, 삼성이 돼가지고 이거 하면 12성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근데 어쨌든 8.84 얼마래요? 8점. 근데 여기는 8점 얼마요? 85. 오차가 많이 나죠? 이 오차 3.14와 36 곱하기 3.14분의 1 해도 얼마 나와요? 이것도 오차가 났더라고요. 이거 3.14 대입시켜서 한번 이것만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8.846. 그래서 이래도 오차가 나죠, 그죠? 오차가 나는데 이 오차가요. 제가 좀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한참 헤맸어요, 이거. 저는 이게 정확한 값이고 이걸 그냥 단지 이걸 풀어서 나온 값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정확한 값이 아니라 이게 정확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버렸어요, 한때. 그래서 한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항상 약간 오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있나 했더니 이게 정확한 값이 아니고요. 이게 정확한 값입니다. 이게 정확한 값이고 근사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객을 바꿔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참 헤맸었습니다, 한때. 수업을 하면서도 왜 안 맞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상인 값입니다. 이게 정상이고 이게 근사값이에요. 근사값이 이거다. 이건 정도는 좀 알아놓으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대입을 시키면 이게 9 곱하기 10의 구성이 나옵니다. 나오는지 정도는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전기장이라면 자기장도 똑같겠죠? 여기 플러스 N극 S극 근데 플러스 N극이 자기력선이 나오니까요. 이게 플러스 M이고요. S극은 자기력선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M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그러면 자기력선도 이렇게 나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간격이 지금 이제 R만큼 떨어졌다. 그럼 이때 두 점자극이죠, 그죠? 점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만데? 라고 하면 F는 얼마라고요? 역시 비례상수 K에 R제곱분의 M1M2라는 이런 관계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공식은 자기학책에 없어요. 이 공식을 보려면요, 전기기사라든지 뭐 기사책에 공식 같은 거 찾아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이론서에는 잘 없습니다. 근데 공학책에만 이제 좀 존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F는 K의 R제곱분의 M1M2다. 이때 비례상수 K는 얼마요? 이건 비례상수 K는 4파이 뮤제로분의 1입니다. 그리고 뮤제로는 얘를 진공에서의 유전율이라고 한다면 뮤제로는 진공에서의 뭐예요? 투자율이다 라고 하고 이건 얼마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자, 뮤제로의 단위는 뭘까요? 뮤제로의 단위는 뭐예요? 이거 그냥 막 외우면 잘 안 외워지는데요. 유전율과 투자율이라는 위치가 사용되는 곳이 똑같은 데 사용되고 있어요. 똑같이 사용되는 데 있다 보니까 유전율의 단위가 페르포메터라면요. 페르포메터라면 투자율의 단위는 뭐가 된다고요? 헬리포메터. 전기장에서는 콘덴스를 쓴다면 자기장에서는 코일을 쓰더라 라는 생각으로 좀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기서 정전 용량 C의 정의가 뭐라고요? 단위 전압당 얼마의 전하가 들어가느냐, 이게 정전 용량의 정의였죠.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인덕턴스 L의 정의는 뭐예요? 콘덴서 C의 정의가요, 콘덴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정전 용량의 정의가 콘덴서를 만들어 놓고 전압을 1V 충전시킬 때 얼마나 많은 전하가 들어가냐를 가지고 정의를 하는 게 정전 용량이라면, 인덕턴스 L의 정의는요, 이 도선에요, 도선에 전류를 흘려가지고요,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이 형성되죠. 그때 이 도선이 만드는 배곡선이 만드는 면적이 있겠죠. 이 면을 통과하는 자속이 얼마나 많냐가 인덕턴스 L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 인덕턴스 L의 정의는 중요합니다. 인덕턴스라는 것의 정의가 도선에 전류를 흘려줬을 때, 그 도선이 전류가 흐른단 말은 이건 배곡선이 돼야 되잖아요. 전류는 끊어져 있으면 그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그죠?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게 배곡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그 전류가 흐름으로 해서 배곡선이 됨으로 해서 만드는 면적이 있을 겁니다. 이 면적을 얼마나 많은 자속이 통과하냐, 이 면을 통과하는 자속의 양이 인덕턴스 L의 정의예요. 그래서 L이 크다, 똑같은 전류를 흘려줬는데 많은 자속이 이렇게 통과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L의 정의는요, 단위 전류분의 그 면을 통과하는 자속의 양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되더라라는 것 정도도 봐두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왜 단위 전류가 들어가냐라고 하면, 여기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자속의 양이 어떻게, 자기장이 세죠? 그럼 이 면을 통과한 자속의 양이 커지고, 전류가 작으면 자속이 적을 건데, 이건 전류의 양에 따라 자속이 조절돼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인덕터는 아닐 거니까. 그래서 인덕터라는 애의 정의는 단위 전류를 흘려줬을 때, 똑같은 전류를 흘려줬을 때 얼마나 많은 자속이 통과하느냐, 덜 통과하느냐, 그걸 가지고 인덕턴스가 크다, 인덕턴스가 작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위 전류당 통과하는 자속. 그럼 이게 역시 뭐가 되면요, 감겨 있으면 이제 통과하는 자속의 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아집니다. 많아질 거니까 그게 감겨 있으면 감긴 횟수만큼을 곱해주면 되는 게 인덕턴스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지만 감겨 있는 구조일 때는 N파이 라고 해서 인덕턴스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나온 정의가요, C는 아까 전에 이 필론의 간격분의 면적이라고 했는데요,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인덕턴스 L의 정의가요, 이건 L분의 뮤 A라고 할까요? S라고 할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실제로.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안 적어도 됩니다. 좀 있으면 정리 다 될 거니까. 그래서 L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감긴 횟수의 제곱이라는 것 빼고는 L의 수식과 C의 수식이 생각보다 비슷해요. 여기도 도선의 길이거든요. 자료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자료의 단면적이고요. 면적 S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하고 얘가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전율과 투자율의 단위도 꼴이 비슷해져요. 그리고 감긴 횟수는 뭐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감긴 횟수는 횟수가 많다는 거지. 이건 턴이라는 것은 단위가 아니잖아요. 단위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많이 감았다는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MKS 단위계로서는 요것만 보면 되다 보니까 얘하고 얘가 구조가 비슷하더라. 그래서 구조가 비슷한 걸 보면서 요걸 좀 잘 익혀보시고, 그래서 얘하고 얘의 단위가, 얘는 페르시고 얘가 헨리다 라는 거 빼고는 D가 같잖아요. D가 같으니까 단위의 꼴도 같을 거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이 단위의 꼴이 같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저는 이걸 기억해 가지고 C하고 L을 수식을 외울 때, 아, C가 이거였으니까 L도 이거겠지, 나름 합리화를 했어요. 옛날에 공부할 때는요. 단위가 같으니까, 같은 꼴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이걸 보시면서 전기장과 자기장에서 유전율과 투자율이라는 단어가 각각 존재하는데 얘들의 단위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 정도는 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이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요. 빛의 속도가 얼마죠?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 퍼 세컨드죠. 근데 나중에 속도 V 구할 때 이 가이드가 없는 선로에서 가이드가 없는 일반적인 물체에서 전파의 속도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때 자유공간이 되면요 자유공간에서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이고, 이 값이요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성이요? 9성이다 보니까 이거 파이 4, 9 36이니까 9분의 1 그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9성 10의 마이너스 7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6성. 그러면 이거는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고요 10의 마이너스 16성은 10의 마이너스 8성의 제곱인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얼마래요? 3분의 이렇게 나오죠. 분명히 저는 학교 다니면서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성이 아니라 10의 8성보다 약간 작은 2.99 뭐 얼마 나오는 이런 값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사실 알고도 있어요. 상식으로도 그걸 알고도 있는데 너무 이해를 많이 쓰다 보니까요 좀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성으로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온 제로가 36파이 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으로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고정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제가 왜 오차가 생기지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값이 아까 전에 36파이분의 1 곱하기 하니까 8.84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값은 8.85잖아요. 그죠? 오다 보니까 이 값이 8.85를 대입시키면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성보다 약간 어떻게 된다고요? 약간 작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실제로는 3 곱하기가 아니라 2.99 얼마 곱하기로 나가잖아요. 그죠? 실제로 빛의 속도 얼마죠? 관심 없나요? 그냥 3 곱하기 10의 8성은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합시다. 거기 책에 저기 있어요. 34페이지. 미터의 정의가 뭐죠? 1미터의 정의가. 빛이 진공에서 299,780 하여튼 그런 시간 동안 가는 그죠? 그게 점이 잘못 찍힌 것 같아요. 299 맞다. 점이 제대로 찍혔네요. 키로니까 그죠? 그래서 키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1초 동안 가는 거리죠. 근데 그게 역수값이 빛의 속도예요. 그죠? 299,782km 그죠? 아니면 점 얼마만 킬로미터라고 해서 우리는 30만 킬로라고 했던 그게 빛의 속도예요. 그래서 실제 빛의 속도가 이거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늘이 5월 며칠이죠? 20일이죠. 오늘부터 거기 국제표준에서 그 길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정의를 다시 했잖아요. 길이는 그대로 했고 그 킬로그램의 단위를 정의를 다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킬로그램 정의가 뭘로 돼 있어요? 프랑스에 있는 여기에 있는 백금 이리디움의 합금 원통의 질량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 질량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감소한대요. 그래서 표준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 표준을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는 값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뭘로 했죠? 볼트만 상수로 했나요? 하여튼 무슨 상수로서 질량을 이제 대체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바뀐 게 뭐예요? 전류도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전류도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암페어가 원래는 전류가 이렇게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힘이 이만큼 작용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 전류도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뭐가 바뀌었어요? 하여튼 뭐 또 몰도 바뀌었고 뭐 이상한 건 몇 개가 온도도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바뀐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질량만 관심 정도 이 정도만 봐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표준의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는 얼마라고요? 29만 9천 얼마 이렇게 가는 속도다. 킬로미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속도. 자, 어쨌든 그건 그거고 요렇게 하면 근사치는 나오더라. 이게 근사치가 아니라 지금 입실원재료 자체가 근사치다 보니까 이게 3 곱하기 10의 8승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비슷한 수치가 나오더라 라는 것 정도는 좀 체크를 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요건 상시. 자, 여기까지는 가장 우리가 고등학생들도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여기까지는 맞죠, 그죠?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죠. 자, 고등학생들도 다 아는 내용이래요. 아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하는 거. 전기장에서 전기장의 세기. 일단 전기장의 세기의 단위가 뭐죠? 네? 전기장의 세기 단위가 볼트 퍼 미터라는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면요, 저는 이 단위를 보자마자 사실 처음에 콘덴스 이야기를 한 것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콘덴서예요. 급한 간격이 D예요. 급한 간격이 D고 전압을 V를 가하니까 가운데 뭐가 발생하더라고요? 전기장의 세기가 나오더라. 그럼 그때 전기장의 세기 E는 뭐라고요? 이 급한 간격분의 전압이더라. 이게 나중에 균등 전기에서는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극판이 대표적인 균등 전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에 무관한 형태의 전기장이 나오는 건데 아무튼 이런 형식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 수식과 이 단위를 같이 외웠습니다. 같은 거다.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이걸 한 번씩 생각했어요. 생각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익혀놓으세요. 적어도 전기장의 세기의 단위를 볼트 퍼 미터다. 이걸 뭐 따로 암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암기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볼 때마다 이거 한 번씩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단위가 볼트 퍼 미터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고등학생들도 아는 내용인데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가 대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씩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제가 수업하면서 진도가 이 정도 나가면 그거에 맞는 전자기학 책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읽으시면서 수업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터디 할 때요, 전자기학 책 뭐 읽는 거 여기서 이까지 읽어서 의미 파악하고 뭐 그런 수업도 스터디도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전자기학은 많이 읽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자, 정의수식이 뭐예요? 그건 수식이고. 자, 학교 다니면서, 자, 여기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자, 전자기학하면서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가 뭐였죠? 자, 여기요. 막 배우고 있죠? 정의가 뭐죠? 일 쿨롱의 전하를 무한대에 떨어진 지점에서 이까지 가져왔을 때 한 일은 전기장의 세기의 전위가 아니라 엄청 중요한 정인데 그게 전위죠, 그죠? 전위의 정의가 그겁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측정점에서의 전기력선의 밀도예요. 그 점에서의 전기력선의 밀도를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이 전기력선의 밀도는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서 그냥 전기장의 세기가 크다 작다 이 정도만 아는 거지 이게 얼마다라고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다른 정의가 측정점에서 플러스 1 쿨롱의 점전화를 놓았을 때, 시험전화라고 하죠.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에 플러스 1 쿨롱의 시험전화를 놓았을 때 이 시험전화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요. 힘의 세기가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고, 그리고 힘의 방향은요. 힘의 방향은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플러스 1 쿨롱이라는 플러스 Q라는 점전화가 있다. 그럼 전기력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는 방향이죠. 그러면 나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전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플러스 Q라는 점전화에서 나가는 전기력선의 총 개수는 몇 개가 나가죠? 몇 개가 나가요? 이것도 앞으로 수업 시간에 많이 질문할 겁니다. 플러스 Q라는 점전화에서 나가는 전기력선의 총 개수가 얼마냐? 라고 하면요. 총 개수는 이필론 분의 Q예요. 진공이 되면요. 이필론 제로 분의 Q예요. 이 정도의 전기력선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 정도가 빠져나갔을 때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이 점. 이 점에서 이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이 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정의는 여기에 단위 면적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단위 면적을 만들어가지고 이 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개수가 얼마냐. 그게 이 점에서의 뭡니까? 전기력선의 밀도죠. 그래서 전기력선의 밀도를 일단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전화는 구할만 해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나가는 총 전기력선의 개수가 요만큼 나가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 나가는 양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해요. 점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모든 지점들을 다 연결하면 이게 뭐가 되고요? 이게 9가 되잖아요. 그죠? 1이 아니라 이건 9죠? 그럼 반지름이 R인 9의 전체 표면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체 표면적을 아는 상태에서 나가는 전기력선의 총 개수도 아니까, 그러면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개수도 대충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예요. 자, 그러면 반지름이 R인 9의 표면적은 얼마요? 4파이 R 제곱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Q라에서 나가는 전기력선의 총 개수는 이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 점에서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개수는 몇 개인데? 라고 하면 총 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를 총 면적, 토탈 면적 AT로 나누면, 그죠? 나누면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되고, 이게 4파이 R 제곱분의 이필론 분의 Q 하니까 나오는 게 얼마예요? 4파이 이필론 R 제곱분의 Q다 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크기고요. 방향은 나가는 방향이니까 면의 법선 방향. 면의 법선 방향. 해가지고 이걸 우리는 AR. 이런 형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크기고 방향.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딱 이때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점전화가 하나가 있고, 그죠? 점전화가 하나가 있고, 이게 점전하다 보니까 균등하게 나가고 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얘를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죠. 근데 우리 시험은 대부분 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전기장이 나오면 대부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나마 해볼 만은 한데, 이런 걸 가지고 해석은 생각보다 좀 덜 합니다. 근데 이론 정의를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 점. 이 점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놓아요. 이거 아까 전에 뭐라고요? 시험 전하 주는 거죠. 그러면 시험 전하를 작용시켰을 때, 놓았을 때 이 점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얼마인데? 라고 하니까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에서 전하량이 각각 Q1일 때 쿨롱의 법칙 적용시키면 F는 얼마라고요? F는 K에, K가 4파이 B론이라고 했죠, 그죠? B론분은 1에 R제곱에 Q 곱하기 1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 점에서의 힘이에요. 방향은 플러스는 무슨 방향? 밀치는 방향이죠, 그죠? 밀치는 방향이고 그게 AR인 거죠.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때 이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힘의 세기를 이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향이 전기장의 세기의 방향이니까 이게 F이면서 E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1이 아니라 Q로 바뀌면 더 이상 얘는 E가 아니죠? 이건 F예요. 그럼 여기다가 Q를 곱하면, E에다가 Q를 곱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힘 F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E가 될 수 있는 경우는 Q 대신에, Q2 대신에 1을 쓸 때만 E가 되는 거예요. 그거 차이다 보니까 이건 의외로 쿨롱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다 적용이 가능한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적용 가능한 수식이니까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1쿨롱의 전하를 놓았을 때, 시험 전하를 놓았을 때 이게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고, 힘의 방향이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 되더라. 이 사람이 노트 들고 필기하면서 졸고 있다. 큰일이다. 자, 아무튼 혀를 차네. 혀 찰 것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전기장의 세기 E의 정의가 뭐라고요? 내상수 K에 R제곱분의 Q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K는 4파이 B론 제곱분의 1이고, 그죠? 그리고 단위가 볼트 프 메타다. 그리고 이때 이 전기장의 세기하고 힘의 세기의 가장 중요한 공식 F는 뭐라고요? F는 QE. 자,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Q를 곱하면 그 Q 1쿨롱이 아니라 Q쿨롱을 놓았을 때 힘의 세기가 되더라. 그래서 E는 Q분의 F가 되다 보니까 전기장의 세기의 또 다른 단위가 뭐라고요? 여기에 있는 뉴턴 퍼 쿨롱이라는 단위를 쓸 수도 있더라. 그죠? 그래서 F는 Q라는 단어 생각보다 중요한 수식입니다. 우리 아마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F는 Q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단위도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이런 고등학생들한테.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올 거니까 F는 QE 라는 것도 봐두시고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기호가 H예요. 자, 오랜만에 온 돈. 자기장의 세기의 단위가 뭐예요? 탁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죠? 자, 단위가 뭐예요? 너무 많이 비웃는 것 같은데. 자기장의 세기의 단위가요. 암페어 퍼 메타. 그래서 이걸 생각이 안 나도요.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가 볼트 퍼 메타잖아요. 그럼 전기장은 전압을 사용했다면 자기장에서는 뭐요? 전류를 사용을 하게 되죠. 전류를 사용하게 되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단위를 역시 외워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단위가 암페어 퍼 메타예요. 근데 얘보다 더 많이 쓰는 단위가요. 실제 자기장에서는 전류를 흘리는데 그냥 도선의 전류를 흘리기보다는 우리가 의미 있는 자기장을 만들려면 대부분 감아서 흘리거든요. 감아서 흘리다 보니까 자기장의 세기 단위가 뭐라고요? 이건 암페어 턴 퍼 메타를 더 많이 씁니다. 실제로 자기학 책 보면요. 물리책에 자기장 나오면 암페어 퍼 메타가 좀 나와요. 근데 자기학 책에 자기장의 세기 나올 때는
거의 암페어 턴 퍼 미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설명할 때 하고 이제 공학적인 실제 운용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설명할 때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암페어 턴 퍼 미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자기장의 세기의 정의는 역시 공학서 자격증 책에만 있지 이론서에는 그렇게 없습니다. 많이 없으니까 그냥 개념만 기억을 해놓으세요. 전기장의 세기가 단위 점전화를 놓았을 때, 단위 정전화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놓았을 때 그 점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였다면 자기장의 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러스 m이라는 점자가 있을 때, 그러면 점자에서는 자기력선이 밖으로 퍼져나가죠, 그죠? 그러면 나가는 자기력선의 총 개수는 몇 개요? 전기력선의 총 개수가 몇 개였어요? 입실론 분의 Q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력선의 개수는? 이건 뮤 분의 M이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의 자기력선의 개수가 나가요. 그때 역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만데? 라고 물어보면 이 점에서의 자기력선의 밀도 또는 이 점에서 단위 정자를 놓았을 때, 즉 플러스 1웨브라는 단위 점자를 놓았을 때 여기 작용하는 힘의 세기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요? 자기장은 플러스 m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는 거라서 개념 설명할 때 빼고는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이거 못 외운다고 욕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건 그냥 개념적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전기장의 세기하고 이런 관계가 있더라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플러스 1 웨브를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의 세기니까 자기장의 세기의 수식도 이 쿨롱의 법칙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H는 뭐라고요? 4파이 뮤 분의 뮤 R 제곱 분의 M 뭐 이런 식의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4파이 R 제곱 분의 M 분의 뮤 분의 M 해가지고 4파이 뮤 R 제곱 분의 M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공식 안 씁니다. 그냥 있다는 것만 알지 이걸 적용시키려고 노력은 하지 마세요. 단위가 뭐라고요? 암페어 턴 퍼 미터. 그래서 이 공식은 안 쓰는데 이 관계 수식은 많이 써요. 이 관계 수식 때문에 사실 이 공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전기장에서 힘의 세기하고 전기장의 세기의 관계가 F는 뭐라고요? Q라고 했죠. 자기장에서 힘의 세기하고 자기장의 세기의 관계는 뭐가 된다고요? F는 MH. MH. 여기는 M 두 개, 여기는 M 하나. 이건 책에도 좀 나옵니다.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의 또 다른 단위는 뭐라고요? M분의 F 해가지고 뉴턴 퍼 웨브라는 이런 단위는 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사용을 하더라. 라는 것 정도는 익혀 놓으시고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자, 더 쉬운 거요. 전기장의 세기가 있었다면 전기장에서는 전기장의 세기 말고 또 하나의 단위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전속 밀도. 일단 전속 밀도의 기호는 뭐든가요? 이거 D예요. 전속 밀도 D. 단위는요? 쿨롱 퍼 미터 저거. 전속 밀도의 단위가 뭐든가요? 전속 밀도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하면요. 정의는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 전에 플러스 Q라는 점전화에서 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이 필론분의 Q죠. 근데 플러스 Q라는 점전하에서 나가는 전속의 개수요. 전속의 개수는 이 전속이라는 게 전하의 흐름이래요. 전하의 흐름을 가상의 선으로 표현한 건데 이 전하가 플러스 Q가 있으니까 흘러나가는 것도 얼마만큼 흘러나간다고요? 플러스 Q만큼의 전속이 흘러나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속의 개수는요, 내부에 있는 전하량의 개수하고 같습니다. 이 둘러쌌을 때 내부에 있는 전하량의 개수가 이 둘러싼 면을 통과하는 총 전속의 양입니다. 그래서 전속의 양은 이 전속의 개수는 내부에 있는 총 전하량의 개수하고 같다라는, 이거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기력순의 개수하고 전속의 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전기력순의 개수하고 전속의 수가 다른데, 전속의 숫자는 그냥 Q 쿨롱계. 이거 그래서 전하량이라서 전속이 몇 개라고 안 쓰고요. 전속은 항상 몇 쿨롱계, 쿨롱이라는 단위를 항상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속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Q라는 점전하에서 나가는 총 전속의 개수가 몇 개가 흘러갑니까? 라고 하면 Q 쿨롱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속 밀도는요? 전속 밀도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에, 그죠?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전기력순의 밀도가 아니라 뭐예요? 말 그대로 전속 밀도니까 전속의 밀도가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원리에서 이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 이 전속 밀도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요, 이 Q라는 점전하에서 나가는 총 전기력순의, 전속의 수가 몇 개라고요? Q죠. 그리고 이게 균이라는 형태로 나가니까 총 단면적이 아까 전에 하니까 얼마라고요? 면적은 4파이 R제곱이에요. 그럼 전속 밀도는 4파이 R제곱분의 Q. 그죠? 그래서 전속 밀도 정의 D는요, 총 면적을, 총 전속의 숫자를요, 총 전속의 수를 총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균이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총 전속의 개수는 Q 쿨롱계라고 했고요. 총 면적은 4파이 R제곱이죠. 그리고 단위가 뭔지 눈에 보이죠? 전속의 개수는 쿨롱이라고 했잖아요. 개수가 쿨롱이고 면적은 메타제곱이니까 전속 밀도의 단위는 쿨롱 퍼 메타제곱,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속 밀도는 이게 총 전속의 숫자를요, 면적으로 나눈 거고, 총 전속의 수는 그 내부에 있는 총 전하량과 같습니다. 총 전하량을 면적으로 나눈 거고요. 그래서 얘는 4파이 R제곱분의 Q고 단위가 쿨롱 퍼 메타제곱이더라. 그럼 자속밀도도 똑같겠죠? 자속밀도의 기호는요, B예요. 적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전기장의 세기가 E고 전속밀도가 D다, 자기장의 세기가 H고 자속밀도가 D다, 이런 거 단위 정도는 무조건 익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속밀도 B라고 했을 때 그럼 정의는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M이란 점자에서, 그죠? 나가는 자기력선의 총개수는 몇 개라고요? 아까 전에 μ분의 M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도 자속의 총개수는 얼마냐? 라고 하니까 그게 몇 개라고요? 이건 M 단위가요, 웨버계, 그죠? 플러스 M이라는 점자에서 나가는 자기력선의 총개수가 몇 개요? 라고 하면 이건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자속밀도는, 이 공식은 여전히 뭐라고요? 이 플러스 M은 독립자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거 만족 안 되겠죠? 실제로는 공식이 안 나오는데 개념적으로는 나옵니다. 개념적으로 나오니까 이건 자속밀도 B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총면적분의 총 NB죠. 그러면 이건 M이고 이건 4파이 R제곱이죠. 단위가 뭐가 된다고요? 단위가 전기장이, 전속밀도가 쿨롱 퍼 메타제곱이었으니까 이건 헨리요? 이거 웨버죠?
플롱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은 웨버잖아요. 그죠? 그래서 웨버 퍼 미터 제곱이다. 이게 자수밀도입니다. 이거 다 벡터예요. 방향은 뭐예요? 다 얘는 AR, 그죠? 거리 방향, 멀어지는 방향이죠. 근데 얘는 지금은 점자하다 보니까 멀어지는 방향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나중에, 그래서 이건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게요. 나중에 도순에서는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회전하잖아요. 그죠? 회전 방향이다 보니까 얘들이 벡터가 지금 현재는 멀어지는 방향이 맞는데 실제로 자기장은 회전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벡터 표시를 하지 마세요. 지금 그냥 크기만 봐주세요.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자기장에 대한 형태에서는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관계는 다시 다 할 거예요. 다시 다 할 거니까 이건 일단은 넘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둘 사이의 관계. 자, 전기장의 세기하고 전속 밀도를 보니까 여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제곱분의 Q인데 얘는 4파이 R제곱분의 Q다. 뭐가 하나 있다 없다? 입실론 하나가 있다 없다의 차이죠. 그래서 입실론 하나 있다 없다의 차이고, 그러면 여기다가 입실론을 없애려면 입실론 제로를 하나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뭘 곱하면요? 입실론을 곱하면 그게 전속밀도가 된다. 그래서 전속밀도 D하고 전기장의 세기의 관계는 입실론 2다. 그래서 이건 엄청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건요. 근데 자기장은요. 아까 전에 이 자체는 많이 활용이 안 돼요. 근데 이 관계 수식은 엄청나게 활용돼요. 여기는요. 자속밀도 B는 뭐가 된다고요? UH가 된다. 이건 자기장의 세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관계니까 얘는 이런 의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학교에서 자기학을 배울 때는 뭐 그냥 따라간다고 급급했으니까 못하는데 자기학을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자격증을 딱 할 때 이런 개념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제일 편하더라고요. 편하고 이제 이론서에 가도 이런 것들은 좀 덜 사용되지만 이런 개념은 책 내 전체에서 이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서 가지고 있는 게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여기 있는 내용이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제 비교하면서 봤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전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전이라는 단어는 근데 우린 전압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쉽지만 전이라는 정의 수식은 생각보다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건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합시다.